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이런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또 그런 결정을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의견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버리는,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까? 근데 문제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상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받으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빚진 마음, 그러니까 친구가 한번 밥을 사면 나도 꼭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관계에서 좀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것에 많은 문제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남들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이 과도하죠.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기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을 좀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 적절하게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게 과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기대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해요. 특히 작은 일들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이런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결정을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의견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는데요.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과도하게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해 준 사람들. 부모님의 의도는 좋았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잘못된 결정, 철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아빠 된 입장, 엄마 된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다 결정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친 과보로 인한 결정을 어른과 누가 계속 해주다 보면 이 아이는 아이 때는 작은 일들만 결정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게 쑥 커버리면 내가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낼 때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경험은 내가 결정해서 겪게 되는 실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게 이 사람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줄까봐 미리 결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면서 실패를 겪는 그 과정에서 사람은 굉장히 값진 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정을 많이 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뭔가 내 인생을 잘 결정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심리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사에 연예인들에게 이런 게 나타났다. 기사 보셨을 텐데 뭘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우울증 얘기하시는데 그거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게 기사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진짜 숨이 턱 막히고 어떤 연예인은 멘붕 상태가 수십 배, 수천 배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데 심리학에서 공황장애 원인을 뚜렷하게 밝히질 못해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공황장애가 많이 나타나냐? 왜 연예인들에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냐?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공황장애가 많이 나타나요. 왜 그게 연예인이냐? 여러분들 연예인은 처음엔 좋죠. 그런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면 슈퍼, 식당 자유롭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통 나를 보고 있으니까 슈퍼에 갈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주위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행동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이게 없어져요. 근데 이건 비단 연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남자라 차를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나에게 필요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내렸을 때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차를 사는지 이 하차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차의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해도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성능보단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내 삶이 다 맞춰지는 그런 삶. 그게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높은 사람들에게, 늘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특징들이죠. 자존감의 핵심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과정이 뭐냐면 어떤 거를 이뤄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성취감을 느꼈을 때 내가 이런 걸 이뤄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쌓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요? 지금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작은 성취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각자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이상적인 모습이 10점이라고 뒀을 때 현재 내가 몇 점이냐?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도 한 6, 7점? 뭐 더 좀 7, 8점 줄 수 있겠지만 바닥인 사람들은 점수가 확 내려가겠죠. 막 2점, 3점, 1점. 그런데 내가 자존감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10점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면 10점으로 가는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2점이면 3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힘이 없으면 2에서 2.5점을 만드는 거예요. 등산 갈 때도 그냥 내 앞에 있는 돌뿌리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0점은 살짝 봐야죠. 나는 이상적으로 저렇게 가치 있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2점이라면 목표를 10점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2.5점? 3점 정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하잖아요. X자 쳐보는 거죠. 굉장히 거기서 성취감이 느껴져요. 5분 했네? 그럼 그 다음 주에 6분, 그리고 다음 주에 7분.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건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은 안 하면 안 돼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나가서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은 2분만 걷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 방법은 아주 작은 성취감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내 주위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도 굉장히 좋은 것이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나를 깊이 이해해주고 나를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나를 함부로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이해해주려고 해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네, 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해주네, 나라는 사람 인정받고 있구나, 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자아 정체감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저도 그런 사람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한 가지 팁 드릴 수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곁에 그런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심리학은 성격을 크게 5가지로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외향성, 이거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신경성, 예민함이 높은 거. 성실성, 굉장히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거. 그리고 친화성, 그리고 마지막 개방성. 개방성은 계속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큰 성격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 성격이 친화성이에요. 자, 친화성은 뭐냐면요, 사람의 대표적인 성격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강한 사람.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대표적인 성격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이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라면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경향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 앞에 볼펜이 있는데 제가 볼펜을 어느 손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왼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친화성이라는 성격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듯이 친화성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오른손 왼손을 쓸 때 어느 손 쓸까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과 입장을 생각하는 성격인 거죠.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문제는 친화성이 너무 높으면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절하기 힘들죠.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늘 주위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를 살피다 보니까 삶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친화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모임을 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도 잘 돌봐요. 어느 날 전화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늘 가족들도 모임도 늘 좋은 장소, 좋은 식당, 애들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그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정작 어느 날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통화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정작 이분은 너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이게 너무 친화성이 높은 게 딱 몸에 배어서 그게 자동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친화성이 높아서 늘 다른 의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미안한데 제가 이거는 조금 해드리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관여해서 해결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 문제에서 좀 빠져나오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다면 인간관계 우선순위를 둬서 너무 중요도가 좀 낮은 사람들의 입장과 편의들은 내가 조금 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통정리들이 이 친화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필요합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동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이거든요. 우리 뇌는 옳고 그른 대로 행동하기보다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늘 남에게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게 삶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지 라고 할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결정들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남에게 의지하고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뭐 먹을래?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다 좋아.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좋진 않거든요. 그분들도. 가끔은 싫어하는 음식으로 결정이 나도 마지못해 얘네들이 좋아하니까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냐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 2번 정도는 너네들 좋아하는 거 먹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3번째 만났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 오늘은 닭갈비 먹고 싶어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남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만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 의지하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는 어떤 메뉴를 정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꼭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말할 거야 라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방법 중에 if then 기법이라고 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미리 다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중인데 예상치 못한 회식이 생기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닭가슴살로 배를 채우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만 마실 거야. 안주 먹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다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들이닥치면 내가 결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과 뭐 먹을까? 라는 상황이 오면 난 내가 먹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이런 것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내 주위에는 사소하지만 작은 결정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키 더 크고 싶거든요. 저 키 지금 제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몸무게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근육량 늘릴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키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 노력해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받아들이고 속상하고 서운한 상태에서 그 감정을 다 끝내셔야 돼요. 근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나는 키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노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속상하죠? 하지만 그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노할 게 아니라 서운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고 서운한 감정으로 멈춰라.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라. 제가 이 질문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쟤 싫어. 왜? 몰라. 그냥 싫어.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비언어들을 잘 보면 무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 그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근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큰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삶에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없애기도 하고, 또 그런 이유를 못 찾았을 때 왜 저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삶을 좀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표정들이 은연중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비언어들을 잘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을 때가 있죠. 약간 틱틱거리는 말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꼬리를 잡는 거, 남 탓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투인데, 무시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말투가 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도 차분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데미지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 무례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투의 특징이 말투가 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니까 그렇게 좀 해요 라고 아주 말에 힘이 들어가 있고 센 말투, 그러니까 그 말투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답답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게 반복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손 동작도 크거든요. 그래서 센 말투, 큼지막한 손 동작, 이런 것들이 좀 무례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세지 않고 나긋나긋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을 더 열받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화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좀 다양한 말투, 다양한 액션들이 사람에게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던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이 사람의 영역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럴 땐 이 사람은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사람과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운 직장 상사인데요. 이게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된다면 뭔가 윗사람에 의해서 부서를 바꿔보는 극단의 조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돌려가는 사람, 비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루 이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되게 비꼬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면 나에게 악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기분 나쁘라고,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오히려 그걸 기분 나쁜 걸 이야기하면 너 내가 열받으라고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건 손절인데, 그럴 수 없는 관계라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사람과 어떻게 내가 거리를 둘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욱하는 반응을 또 상대방이 즐기거든요. 유튜브에 댓글 달렸을 때 악플러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반응이 되게 심한 악플을 달았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오히려 악플 달았을 때 막 반응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반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방법은 내 에너지와 생각을 그 사람에게 쏟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식의 흐름은 내가 막
좌지우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들이 떠올라서 나를 괴롭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생각들이 내 머리에 빙빙 돌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탁 머리에 둥지를 터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이것들은 막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건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얼굴, 말투, 표정들이 올라왔을 때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남자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같은 거를 봐서 그 생각을 끊어주거나, 여성분들은 뷰티 채널,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먹방들을 보면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끊어주는, 뭔가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활동들을 그때그때 해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런 원치 않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거, 그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연습해야 될 거, 양희은 씨가 많이 했던 말인데, 그러라 그래.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내가 파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억울하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를 싫어하고 하는 행동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그런 말을 되뇌이는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라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어? 심리학에서는 인지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찾아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참 나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살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너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땐 나한테 일어나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내 안에 깊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일은 속상하고 참 나쁜 일이지만 그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라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내뱉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분노까지 가지 않게 만드는 것들, 그때 나가서 몸을 움직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하면서 그 감정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돼요. 내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나의 컨트롤의 영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행동 컨트롤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당신 행동에 화가 났다는 메시지는 꾸준히 주셔야 돼요. 그 사람도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작가가 했던 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좀 간단하고 명쾌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1층, 2층, 3층의 뇌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1층의 뇌, 1층을 둘러싸고 있는 2층의 뇌, 2층을 둘러싸고 있는 3층의 뇌. 1층의 뇌는 생존의 뇌인데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반응하는 영역이에요. 1층의 뇌에서 어떤 걸 하냐? 같이 공격해요, 살기 위해서. 때론 얼어붙어 버려요. 때론 도망가요. 그 1층을 둘러싸고 있는 2층의 뇌. 2층의 뇌는 감정을 맡고 있어요. 행복할 때, 좋을 때, 때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3층의 뇌가 있어요. 3층의 뇌는 인간의 뇌, 사고의 뇌라고 불려요. 사고의 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하게 되면 1층과 2층의 뇌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3층의 뇌가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갈등을 풀고 화를 누그러뜨리고 오해를 풀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감정이 격해져서 2층의 뇌가 너무너무 뜨거워지면 1층과 2층만 작동하고 3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격한 상대를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지금 사람 아니구나.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뇌기능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내가 작동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격한 사람에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감정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 차분해졌을 때 3층의 뇌끼리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때 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무나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을 자리 보고 뻗는다고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쟤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판단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사람들을 좀 무시하게 되냐 보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 뭔가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맹수들이 약한 동물들을 공격하듯이 먹잇감을 찾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신감이고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감정적인 부분,
또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잘 건강하게 컨트롤하는 것들이 꾸준하게만 된다면 우리가 좀 자신감이 넘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위축되고 잘 회복이 안 되고 움츠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 가지 특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나쁜 일을 다 겪으면 그거를 그 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요즘 왜 이래? 나 요즘 맨날 그래. 나는 요즘 운이 없어.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일을 쫙 지속시키는 지속성이라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쁜 일을 만나면 이게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걸 확장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위축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만나면 그냥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그렇게 모든 원인을 나로 찾아요. 지속성, 확장성, 개인성.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지 못하는 당당한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런 좋지 않은 일,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늘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그래, 이것만 그래. 이렇게 지속시키지 않고 딱 이런 거 딱 오늘 지금 여기서 끝날 일이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확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좀 별로야. 지금 별로인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지속성, 확장성, 개인성을 끊는 사고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어두운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들이 통해 어깨가 펴질 수 있고 좀 더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웃으면서 당당한 모습들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사람을 위축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의 훈련들을 꾸준히 한다면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캐릭터가 구축된다면 또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핵심 정리를 해보죠.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 사람, 이유가 있다. 나도 누군가 이유 없이 싫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는 것,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건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날 싫어하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라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쿨하게 끊는 연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위축되고 쪼그라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어려움을 지속시키지 말고 자르고 확장시키지 말고 오늘로 집중하고 나만 그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패턴이 나를 가치 있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적어질 것이다. 요거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해 보이는데 기가 세다, 이걸 얘기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이 단단하고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사람, 연예인 중에 좀 아이유 같은 사람 보면 아이유 씨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 아이유 씨는 뭐예요?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망가지는 쪽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환호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고 그 기가 잘 다스려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원칙에 내가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세고 것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건강한 삶의 원칙들이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해 보이는데 기가 세다, 이걸 얘기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이 단단하고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사람, 연예인 중에 좀 아이유 같은 사람, 겉은 되게 순둥순둥하지만 딱 안에 강단이 있어요. 보면 아이유 씨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 아이유 씨는 뭐예요?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망가지는 쪽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보통 닮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숙해지는 쪽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겉도 센데 안에도 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게 반전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순둥순둥하고 막 가녀리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경이 왔을 때 아내가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닮고 싶은 우리의 어떤 깊은 마음의 욕구들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는 행복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이 주는 유익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망가지는 쪽이 아닌 거기서 오는 유익을 찾아내고 속이 단단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겉은 순둥순둥하지만 안엔 정말 단단한 기와 에너지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센 척하는 사람들. 척이잖아요, 척. 센 척이란 건 뭐냐면 내가 세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로 인해 시작돼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처로 인해서 경험치들이 쌓였을 때 그것이 올바른 사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살면서 겪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심리학에서 보면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겪을수록 오히려 멘탈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를 들어 내가 무시를 당하고 돈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심리적으로 망가지는 쪽으로 가면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을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힘든 일을 겪을수록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 척하고 포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겪을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사람 쪽으로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주고 거기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증명하는 삶. 그 길을 선택하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기 싫은 상사 1위 물어봤어요. 감정적인 상사. 감정적인 상사를 왜 싫어할까요? 아니 이 상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 감정이 우리에게 쫙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무의식적이라는 건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센 사람에겐 그런 감정 표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오면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 나한테 만만한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당해서 그런 게 쌓여있을 때도 밑에 사람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어떤 분이 그분에게 가서 왜 그렇게 화난 일이 있을 때 우리한테 그런 걸 풀어요?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미안해요, 사과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누가 먼저 깨닫고 얘기해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사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소통을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들어보니까 너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충분히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판단될 때 수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거가 확실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수용할 땐 수용하고 주장할 땐 주장해야 돼요. 특히 뭔가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않는 거지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장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주장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인데 장난반 진단반으로 툭툭 던지는 말들이 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또 그렇게 던지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는 걸 또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몇 번 참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누구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진짜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이야기할 때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 나쁘다고요? 이게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장적인 언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바로바로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좀 더 편한 사람, 친구나 엄마, 집에서 엄마가 불편하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거든요. 훨씬 더 가까운 사람에게, 친구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나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좀 친밀감이 없는 사람한테도 그런 상황이 오면 표현해 보는 거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윗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말을 막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힘들죠.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우선은 타이밍을 봐야 돼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사가 기분이 괜찮을 때 센스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살짝 던지듯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잘 안 봐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냥 욱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막 참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아니고요. 굉장히 상사가 감정이 좋아 보이는 상황일 때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해서 센스 있게 살짝 표현해 주는 거, 이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그런 것들, 어떤 상사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참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마음 맞는 동료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동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이런 과정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부정적인 일들, 그런 상사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내가 그런 걸 혼자 막 고민하다 보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사람이 좋은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그런 참 어려운 갈등일 때는 주위에 믿을 만한 몇 사람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감정에서 좀 빠져나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행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나서는 굉장히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갈등으로 오는 좋지 않은 감정들을 쌓아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로 겪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언젠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팍 하고 폭발하거든요. 그 유명한 호박고구마 영상처럼.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쌓지 않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소한다는 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감정을 막 풀거나 자기를 막 괴롭히는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허용하고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몸을 움직여주는 거. 몸과 감정은 붙어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 감정은 잘 다스려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소되기 때문에. 걷는 것도 좋고 뛰는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아요. 몸의 움직임 하나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거. 그리고 의무적인 만남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기적으로 대화 나누는 거.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리내서 자주 웃어주는 거예요. 웃는 건 감정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또 하나,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 예술 활동은 감정을 아주 건강하게 배출해줍니다.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취미들을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감정적인 문제를 조금 잘 조절할 수 있죠.